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선조들의 지리사상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배워야 될 내용은 옛날에 만들어진,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 그리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리책,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라고. 자, 이 단어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3번 시험 치면 2번 정도는, 또는 그 이상 보게 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지도하고, 특히 지도 중에 대동여지도라는 지도가 있어. 이거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그리고 지리책 중에는 택리지라고 하는 지리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살펴볼 거야. 자, 그럼 먼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쭉 보면은, 자, 지도하고 지리지하고의 특징.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 또는 지리지,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 지리지.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볼 거고, 그리고 지도 중에는 이제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지도들,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들 볼 거고,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니네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지도 볼 거야. 자, 그리고 택리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이런 걸 살펴볼 거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동여지도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도도 제일 높다고. 특히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 물론 다른 부분도 출제된다고. 자, 그러면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조선 전기 후기,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은, 역사 시간에 양난을 기준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시험 위주로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조선 전기 후기 나누는 기준은 실학의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실학.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실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 조선 후기 때는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돼. 자,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지도도 그렇고 지리책도 그렇고 만든 목적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선이 처음 건국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 배치라든지 또는 뭐 세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리책이라든지 또는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조선 건국의 그런 정당성을 홍보할 그런 목적도 이제 일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통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왕이 만들었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 정도, 고위 관리 정도쯤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편찬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정부 기관에서 만든 그 지리지를 관찬지리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반면에 조선 후기 때는 실학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럼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럼 실제 그걸 사용할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만든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개인 사자를 써서 사찬, 개인이 편찬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택리지 같은 이런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지리책이거든. 이런 지리책을 사찬지리지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전기 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성리학 중심이고 중국 중심 세계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중화 사상이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한가운데 배치를 시킨다고. 그것도 상당히 크게 배치를 시켜놓는 이런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때는 중국 중심 세계관을 현재 탈피를 한 거고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의 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인 그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이런 지도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뭐 대표적인 지도가 이제 대동제지도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축적 개념을 도입한, 그 축적을 알기 위해서는 거리를 재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백리책이라는 백리를 한 척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축적 개념이지. 이런 거를 도입한 그런 지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과학적인 그런 도구들이 활용되었다. 그럼 지리체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조선 전기 때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개인 생각이라든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내 생각은 이렇고요. 누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야. 딱 있는 사실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은 인구가 몇 명이 있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노예는 몇 명이다. 농경지 몇 마직이 있다. 1년에 쌀은 얼마 정도 생산된다. 이 지역의 특산물은 뭐 버섯하고 이런 것들 쭉 있다. 있는 것만 쭉 적는 거예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고위 관리가 신하가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누가 볼 거냐 하면 왕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왕이 보고 최종 판단은 왕이 최종 판단할 거라고. 근데 이걸 만드는 신하가 감히 이 지역은 쌀이 많이 나고 옥수수는 별로 안 나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쌀로 걷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지 생각 집어넣으면은 아니 지가 왜 왕이 결정할 걸 왜 지가 마음대로 결정해? 왕한테 미움 받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있는 것만 그대로 적는 거야. 백과사전이라는 게 그거잖아. 있는 것만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리고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그런 지리책들이 많은 거야. 항목별로 돼 있다라는 것은 노트 정리하듯이 이렇게 쭉 인구는 몇 명이고 농경지는 몇 마지이고 이렇게 쭉 한 게 아니고 딱 이거야. 인구 땡땡 몇 명. 특산물 땡땡 표고버섯 조개 조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해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야. 왜? 누가 볼 거냐? 왕이 볼 거야. 왕이. 그럼 신하 입장에서는 왕이 읽기 편하게 요약 정리해서 줘야지. 그래야 이쁨 받고 승진할 거잖아. 보기 힘들게 쭉 나열해봐. 얼마나 짜증나겠니 왕이. 그러면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야. 좌천되는 거야.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보기 좋게 항목별로 했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때는 지가 적은 거야. 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줄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내 의견을 갖다가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지. 내가 봤더니 여기는 내가 장사꾼인데 내가 봤더니 여기는 봄에 오는 것보다는 여름에 와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내 생각을 막 적어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볼 거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막 적어 넣기 위해서는 또 요약해놓은 이런 항목별로 해놓은 것보다는 풀어 적는 게 훨씬 더 많은 의견을 기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서술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리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책이 쭉 나오면은, 그지? 지리책이 서술되어 있는 그 방식이라든지 또는 항목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풀어 적었는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뭘 판단해 주면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리책이구나. 이거는 후기 때 만들어진 지리책이구나. 이거 정도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충하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들부터 하나씩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지도 이름이 상당히 긴 이름의 지도가 나온다고. 머리 아프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몇 글자에 10글자.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자, 지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도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뭐가 나오느냐? 지도에 생긴 꼬락서니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걸 봐야 돼. 이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거든. 그러니까 이 지도를 주면서 아래 제시되어 있는 지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지. 다음 중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물론 이 명칭도 알아두면 좋지만은 이 명칭보다도 지도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봐둬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겨있는 이 지도가 혼일, 강리, 역대, 국도라는 지도인데 이 지도가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야. 그럼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니까 누가 만들었냐? 정부에서 만든 지도가 되는 거고, 목적은 뭐냐? 정치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세계 지도라고, 세계 지도. 자, 그럼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를 보자고.
이거 무슨 국가겠니, 이거? 이거 어디겠니, 이게? 중국이겠지. 조선 전기 때 중국 중심 세계관, 중화 사상이야. 그것도 한가운데 아주 큼직하게 딱 배치를 시켜뒀지. 그지?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조선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 끝에, 끄트머리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선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어. 다른 국가들 볼까? 이거 이상하게 생긴 섬이 있지.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데 어디겠니? 아니, 생긴 모양이 이상해서 꼴보기 싫다라는 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니까. 일본이야. 생긴 모양이 이상하잖아. 기분 더럽게 생겼잖아. 뭐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I love 밑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겠니, 요거? 요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옆에 있고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인도가 아니야.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중국이 더 크게 그려져 있지만 그래도 조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아프리카야.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길쭉한 거. 장화처럼 생겼다 해서 또 이탈리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아니고 아라비아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외에는 유럽이야, 유럽. 그러면 아시아가 나와 있지? 아프리카도 나와 있어. 유럽도 나와 있어. 전 세계를 표현한 지도인데 어디는 빠져 있느냐? 신대륙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구대륙 중심으로 표현한 세계 지도다. 왜? 신대륙은 아직까지 유럽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은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중화사상 한가운데 중국, 그리고 소중화사상. 소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중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야.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도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대륙, 신대륙은 아니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표현되어 있는 세계지도다. 신대륙은 서양에서도 아직까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대륙은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천하도라는 지도. 자, 역시 지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의 생긴 모양인데,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지도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지도. 그래서 둥글게 표현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세계의 지도야. 근데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조선 중기 때 만들어졌거든. 조선 중기 때. 그러니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보다 좀 더 늦게 거의 18세기 이후에 이때 이제 만들어진 지도라고. 근데 위에 있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얘는 물론 지금 입장에 보면 좀 형편없지만은, 그지?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 중국이네 우리나라는 대충 감은 오잖아, 그지? 그렇게 생겼지만 뭐 일본이다라는 그런 감은 오잖아, 그지? 계속 일본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일본에 대한 감정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생긴 꼬락서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뭐 설마 내가 일본을 싫어하겠니? 우리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 그런데 이 천하도는 얘보다 늦게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이제 땅이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이제 바다야. 물론 여기 길게 이제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땅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지명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거라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근데 이거 세계 지도야.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중국이 한가운데 여기 있다고. 얘 지금 연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중국인 걸 알아요? 생긴 모양 가지고는 도저히 판독이 안 돼. 워낙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어. 그래서 역시 한가운데 이 세계 지도인데 세계 정중앙에 중국을 배치시켰거든. 그러니까 중국 중심 세계관, 즉 중화사상. 이 역시 반영이 되어 있다. 중화사상. 그리고 중국 옆에는 우리나라 조선도
물론 이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는 조선인지 아닌지 감이 안 와. 근데 조선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저 밑에 베트남까지도 적혀 있다니까. 물론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안남국이라고 불렀거든. 안남국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쪽에.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해당되는 여기는 바다야. 좀 바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다가 전 세계를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바다 바깥에는 또 봐, 또 흰 색깔이 또 나와 여기. 이 바깥에는 이거 또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이 바다 주변에 또 땅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 땅 바깥에는 또 바다가 나와. 또 나와 이거. 또 바다야. 또 까마귀. 그럼 세계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나마 안에 있는 이쪽에는 물론 생긴 모양은 보잘것없어. 그래도 실제 존재하는 국가들이 적혀 있어. 중국이 한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바깥쪽에 바다라든지 또는 이 바깥에 있는 대륙이나 땅이라든지 이 완전 바깥에 있는 이 바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어 이게. 희한한 소설을 쓰고 있다니까? 여기에 완전 이 듣보잡 국가들이 막 등장을 해. 예를 들어줄게. 삼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니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다, 그지? 삼수하는 국가가 아니고, 팔이야, 팔. 팔이, 손이 세 개가 달려있는, 손 세 개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 괴물들이 사는 그런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야. 삼수국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모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모민국이라는. 온몸에 털이 있는. 그러니까 고릴라지, 고릴라. 고릴라를 닮은 그런 사람, 그런 괴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괭국이라는 게 있어. 특이하게. 기괭국. 위에는 사람 형태야. 밑에는 마차바퀴야. 이 새끼 열나 달리기 잘하는 새끼야, 이거. 마차바퀴라니까? 다리가 아니고 막 마차바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또 뭐 니네들이 좋아할 만한 나라도 있어. 여인국이라고 있다니까, 여인국이라고? 쭉쭉 빵빵들만 있는 여인국이 있다는 거, 여인국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적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소설을 완전 쓰고 있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얘는 가상의 지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물론 실제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지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 있지만은, 바깥쪽에는 보면은 완전히 상상의 국가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상상의 지명들이 표현되어 있는 그 상상의 세계지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까 완전 듣보잡 국가들 있잖아요. 그지? 삼수국이라든지, 뭐, 모민국이라든지, 여인국이라든지, 기괭국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국가들. 이게, 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전이 있어. 그걸 이제 산해경이라고 하는 도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차용해가지고, 이런 국가 명칭을 쭉 적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자, 그게, 이 천하도라는 지도야. 그래서 이 지도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는 뭐 출제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지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실생활 쓰기 위해서 만든 지도는 아닌 것 같고, 추정하기로는 그냥 이제 장식용으로 양반들 집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지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조선 중기 때 제작된 지도야. 참고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 개인이 만든 거야. 민간이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 자, 그 다음 대동여지도. 이거 중요하지, 이거. 실학의 영향을 받은 김정호 선생님께서 만든 지도지, 그지? 김정호. 제작 시기는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지도다. 자, 그 가치를 본다면, 특징을 본다면은 지도표를 사용했어요. 지도표. 지도표가 뭐냐면은 각종 기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이런 기호들 있잖아, 그지? 학교, 뭐 교회. 이거 뭐 학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예, 지형도에 사용되는 이 기호들이잖아, 이거. 대동여지도에 이런 기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기호는 아니지. 김정호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 건 창고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 시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그 기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도에 아주 많은 정보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글자로 일일이 적지 않고 기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표를 사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지도에 수록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교통망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육상교통, 도로가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수상교통도 표현되어 있다고.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 또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도로하고 수운체계, 수상교통, 이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를 보면은 조선 후기 때, 그때 이제 육상교통망이 어떻게 돼 있었고, 수상교통망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대동여지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축척 개념도 사용이 되었어. 어떻게 했느냐면, 심리마다 도로를 직선으로 쭉 표현했거든. 이 심리마다 이렇게 눈금을 쭉 표현했거든. 그래서 몇 리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지도학적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축척 개념이겠지. 그래서 축척 개념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특징을 본다 그러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이 당시 지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붓을 들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지. 그지? 붓을 들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걸 갖다가 필사본이라고 그래. 필사본. 필기한다 할 때 그 필자야. 직접 그렸다라는 얘기야. 근데 목판본이라는 것은 나무 판에다가 칼로 끌어서 새겨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나무 판에다 칼을 가지고 끌어내는 게 빠르겠니? 이게. 필사본이 훨씬 더 빨리 만들지. 목판본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왜 목판본으로 만들었느냐? 처음 만들 때는 힘들지만 목판본이 한 번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복사가 되잖아. 금방. 그것도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복사가 되잖아.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최고위층이거나 아니면 관청이나 이런 데서만 지도를 가질 수 있었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지도를 가져 이게. 근데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널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 있다. 야,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잘라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동여지도가 있잖아, 그지?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은 거의 학교 교실 크기만한 크기가 나온다고. 세로가 한 3m 정도쯤 되고 가로가 한 3m쯤 되고 세로가 한 7m 정도 이래 된다고 이게. 이 큰 지도를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를? 교실만한 이 크기의 지도를. 근데 김정호 선생님께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야. 이걸 잘라가지고 책자처럼 접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지리부도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지도지만은 지리부도처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한계점으로 든다라고 하면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수록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도를 보면 그지 이런 표시들 있잖아, 그지? 이런 표시 또는 뭐 이런 표시 있잖아, 그지? 여기는 논농사 지역이네, 이거 반농사 지역이네, 여기 반손 지역이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대동여지도에는 이런 이제 논농사 지역, 반농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농업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그런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등고선 개념도 사용이 안 되었어. 지금은 등고선을 보고 산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 등고선 숫자 세워보면서. 그런데 등고선 개념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산의 높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동여지도가 가지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 없다, 등고선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여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지, 그지? 자, 그런데 대동여지도는 출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나와 있는 대동여지도 그 전도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왜? 부분만. 일부를 잘라내는 거야. 뭐 서울 일부분 잘라서 낸다든지, 또는 무슨, 대구 주변 일부를 잘라서 낸다든지, 이렇게 일부 지역을 잘라서 확대해서 낸다고. 이렇게 내야지 이 지도 안에 있는 지리 정보를 선택지로 구성해서 물어보일 수가 있다고. 너희들이 받아보는 시험지가 A3 정도 되거든? A3 정도. 근데 A3 전체 다에다 가지 우리나라를 다 그랬다 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 제대로 표현도 안 돼. 그러니 일부 시험만 잘라서 확대해서 내면은 여기에 마을은 어디에 있는지, 응? 그지? 산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두 마을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잘라서 확대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이게 대동여지도다라고 보면 되고, 어차피 출제되는 지도는 주로 보면 세 개야. 아까 봤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다음 천화도, 아니면 대동여지도거든.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하고 천화도가 아닌 뭔가 이상한 지도가 표현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대동여지도구나라고 보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자, 어디인지. 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표현이 돼 있어. 동그라미.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그라미 있네. 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업치를 의미해. 자, 여기 보면은 제동여지도에 사용된 그 기호들 지도표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업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업치는 뭐냐? 마을 업자에 다스릴 치자야. 관리, 사또가 머물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개념으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개념이 되느냐 하면은 업치라고 하는 거는 시청 내지 군청 정도. 그래서 시장이 머물고 있는 곳 정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자, 그래서 시청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어쨌든 마을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마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직선으로 쭉 그려져 있지. 직선으로. 여기도 직선으로 쭉 그려져 있지. 이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도로야.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기호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기호들은 출제자가 준다고. 이렇게 생긴 건 업치고, 이렇게 생긴 건 목소고, 이렇게 생긴 건 성곽이고 준다고. 그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서 업치도 보통은 준다고. 근데 동그라미 요거는 업치다. 그리고 시청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도로다. 이것도 그냥 외워도 알아도. 자, 그리고 이 도로를 유심히 보면 작은 눈금이 쭉 가 있다고. 이게 뭐냐? 이게 심리 단위마다 거리를 표현한 거예요. 한 칸당 심리야, 심리.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쭉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 두 줄로 쭉 표현되어 있는 거, 구불구불하게 표현되어 있는. 얘는 뭐냐? 얘는 하천이야, 하천. 쭉 표현되어 있지? 요거 쭉 올라가지, 그지? 하천이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지금 표현되어 있어, 구불구불하게. 그런데 여기는 두 줄인데 여기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거든. 둘 다 하천이야. 근데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천의 폭이 넓은 하천이겠지. 폭이 넓기 때문에 두 줄짜리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야.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이래 되겠지. 항해가 가능한 하천. 이래 되겠지. 가항하천이야. 가항하천. 항해가 가능한 하천.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야. 두 줄로 되어 있는 이거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이것도 기억해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굵은 선으로 구불구불하게 쭉 꺼져 있다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불구불한 이거. 이거는 산줄기야, 산줄기. 산줄기를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산줄기를 굵은 선으로 표현했는데 산의 높이에 대한 정보는 없다. 등구성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산줄기 따라 점이 막 찍혀 있어. 점이 막 찍혀 있어. 점점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이 점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야. 행정구역 경계선. 여기까지는 뭐, 부산시, 여기부터는 김해시, 뭐 이래 되는 거야. 그 경계선을 점선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보고 이제, 이런 기호들, 뭘 했느냐 하면, 업치, 시청 개념, 동그라미, 그리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도로, 눈금 표시되어 있어, 심리마다.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배가 못 다니는 하천. 굵은 선으로 표현되는 그 산줄기다. 이런 것들은 외워도. 자, 그리고 나머지 기호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준다고, 기호를.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업치,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업치는 그냥 시청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진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군사시설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군사시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야, 이게.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투스타 사단장급이 거닐고 있는 병력이 머물고 있는 곳. 그걸 이제 진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역참이라고 하는 동그라미에 세로로 줄이 꺼져 있는. 자, 역참은 뭐냐면은, 이거는 관리들이 말 타고 가다가, 말을 갈아타는 곳. 또는, 뭐, 밤이 늦으면, 관리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뭐, 이런 데가 이제 역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육상교통과 관계 있는, 말을 갈아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육상교통하고 관계 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고, 육상교통이 주가 되지만은, 뭐 공문서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통신 기능도 일부 겸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창고. 창고는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지? 물건 보관하는 곳. 뭐, 이 당시에 창고 같으면 주로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인 뭐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데가 창고겠지. 자, 목소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봉수. 불 피워가지고, 저기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리는, 이게 이제 봉수겠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무전기 정도 좀 되겠지, 그지? 이거는 통신시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얘네들이, 업치, 진보, 역참, 그리고 봉수,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기호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동여 지도를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다 봤어. 자, 그 다음에 지리책을 보자. 자, 지리책 같은 경우에는 쭉 제시가 되면은, 서술되어 있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조선 전기 지리책이다 또는 조선 후기 지리책이다. 이거 판독해 주면 돼. 예, 그런데 택리지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택리지는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지리책이 택리지겠지, 그지? 자, 이중환 스님께서 집필을 하셨어. 상식적으로 알 거고. 그걸 언제 만들었느냐?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지리책이야.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총론, 3인 총론, 8도 총론, 복도 총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참고로만 봐도 총론은 뭐냐면은 택리지를 집필할 때 그 당시에 뭐 심경이라든지 또는 택리지가 이렇게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거야 그냥. 그냥 뭐 소감문 정도 뭐 그 정도 보면 돼. 그리고 뭐 지리하고 관련은 거의 없어. 택리가 지리책은 맞는데 총론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지리하고 연관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3인 총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가 서술되어 있냐면은 4개 계급이야. 사농공상 이 4개 계급이 왜 발생하고 이 4개 계급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농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노비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 3인 총론인데 역시 지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뭐 문제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일은 물론 뭐 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사나 이런 데서 뭐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리 쪽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팔도 총론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지리적인 내용하고 관계는 있다고.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누고 이 8도의 특징을 서술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역 지리 정도쯤 이렇게 된다고. 각 지역의 특징을 서술해 놓은 부분.
그리고 복거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가장 택리지의 핵심이야. 복거 총론. 복은 점친다는 얘기야. 그거는 거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곳을, 내가 살 집터를 점을 친다는 거야. 그 어떤 곳에, 어떤 마을에 내가 살아야지 괜찮을까? 이걸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개념으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면 취락은 마을이지, 그지? 취락에 입지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자, 택리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왜 택리지라고 이름 붙였겠니?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뭘? 마을을 선택하는 책이야. 마을을 선택하는 책. 그래서 이 택리지라는 이 책 이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취락의 입지에 관련되어 있는 복거총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복거총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게 취락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복거총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취락의 입지 조건을 이렇게 적혀져 있어. 가거지라고 적혀 있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거지 조건으로서 4개를 들고 있는데 어떤 걸 들고 있느냐? 지리가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생리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인심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요. 산수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이제 나온다고. 그럼 지리 좋은 곳이 뭔데? 지리 좋은 곳이. 지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지? 지리라고 하는 거는 풍수지리를 얘기한다. 풍수적으로 명당에 해당되는 곳. 여기에 살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다.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리는 풍수지리를 얘기한다. 풍수지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리는 뭘 얘기하느냐? 살아가는데 이득이 되는 곳이야. 살아가는데 이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거야. 경제적 조건이야. 경제적 조건. 지금으로 따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데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심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 순박한 사람들이, 이웃들이 착한 이런 곳에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산수는 뭘 얘기하느냐? 경관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주변에 정말 멋진 경관이 펼쳐져 있는 이런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4개의 조건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거지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야. 자, 특히 이 생리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게. 자, 이 생리 조건으로서 살기 좋은 곳으로서 이중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거론하고 있냐면은 농업 조건하고 상업 조건을 거론하고 있어. 생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자면은 생리 조건으로서 첫 번째는 토양이 비옥한 곳이 첫 번째요. 토양이 비옥한 곳이 첫 번째요. 토양이 비옥하다? 농사 짓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은 배와 사람과 수레의 왕래가 잦아서 배와 사람과 수레의 왕래가 잦아서 교통이 편리했어. 그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바꿀 수 있는 곳이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바꾼다. 물물교환한다. 물물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지. 자,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생리 조건으로서 토양이 비옥한 곳 이렇게 들고 있다. 농사 짓기 좋은 곳. 자, 그다음에 배와 수레와 사람의 왕래가 잦아서 교통이 편리해서, 그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바꿀 수 있는 곳. 물물교환하는 장소 어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생리 조건으로 2개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농업하고 관계있지, 두 번째는 상업하고 관계있지. 그래서 농사 짓기 좋은 곳, 장사하기 좋은 곳,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생리 조건으로서 이 2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지리책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출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단어이야. 특히 지리책보다도 지도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특히 다 출제되지만 대동여지도 지도를 펼쳐놓고 그 안에 있는 지리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